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선명 선생 섭리의 길 반세기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문선명 참 부모님께서는 참 이루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한평생의 삶을 통하여 역사를 전환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계의 지도자들이 과연 문선명 선생님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또 우리 문선명 선생님의 그런 업적을 중심해서 그분의 그런 생애를 연구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선명 참부모님께서는 오늘 이 조그마한 한 민족을 위해서만이 그렇게 생애를 살아오신 분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고 또한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조그마한 유대 땅 하나 복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땅을 넘어서 로마로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박스로마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20세기와 21세기를 통해서 오늘 현대의 문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한 것을 우리가 물어볼 때 바로 인류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의 문명사회지만 그 문명을 통해서 인류는 죄악의 세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참 축복한 그러한 이상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참 준비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선생님께서 어떻게 세계로 그 섭리를 펼쳐 나가신가 하는 하나의 내용을 이제 미국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1년 그러니까 707상 참 축복 결혼식을 마친 이후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양윤현 선생 그리고 김영훈 우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을 이제 대동하고 세계 1차 순회 로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3차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세계 구원 섭리를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을 쌓아 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펼쳤습니다. 먼저 우리는 일본에 기착해서 일본의 기지수상을 만난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적군파들의 그런 활동을 저지하시고 국제성공연합을 통해서 일본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좀 국가의 지도자를 만나셨다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미국에 기착해서 먼저 전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국제공산주의가 세계를 침략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며, 그리고 또한 비전은 무엇인가 한 것을 그렇게 역설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진의 내용이고, 그리고 이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좀 회고록에 보면은 바로 동양의 젊은이를 통해서 국제공산주의의 전략과 전술을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좀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외에 바로 이 닉슨을 중심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때 좀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그 미국에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정책 혼란을 하게 되면, 더군다나 베트남 전쟁이 진행되는 가정 속에서 바로 이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물론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미국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그런 내용도 우리는 참 미국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던 하나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에도
좀 선생께서는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하시고 그 워싱턴 타임즈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 레건 대통령에 당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선생께서 세계 인류 구원의 그런 하나의 참 비전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좀 기착해서 이제 그런 세계적 섭리를 펼쳐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미국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정세,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그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목과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연설을 곳곳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의 날 향연을 그렇게 전국 주요 도시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강연했던 것을 우리는 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은 뭐 한 나라의 그 지도자의 입장에 선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세계의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계 구원 섭리를 펼쳐 나가시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이 결코 좀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통일교회라는 하나의 예로 말미암아 좀 선생님 자신이 좀 그 이단교회 지도자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것이 늘 따라다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만큼 그렇게 조롱했던 그런 하나의 사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선생님께서 그야말로 이 세계적 구원 섭리 그리고 세계 경찰 국가인 20세기 로마와 같은 미국을 이제 청교도 정신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심려를 기울여서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가 한 것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미국 선교가 1959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에 상당한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만은 그런 10년의 그런 시간이 경과된 후에 좀 그 선생님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좀 많이 그 젊은 층들이 일어나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그 학생으로부터 젊은이들이 또 당시는 어떠냐 이 베트남 전쟁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목 가운데 청년들이 비전 없이 그렇게 좀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피족이 좀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청년들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연과 더불어서 자기들이 그런 순수한 모습 그대로 세상에 보여주며 사는, 그래서 참 이 장발로 그리고 참 자기의 복장도 참 자유분방하게 이러면서 그야말로 그 미국 젊은이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말씀드렸던 희망의 날 강연을 통해서 그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었던 그런 하나의 좀 선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74년 9월 17일에 지금 그 뉴욕의 월드프 에스토리아 호텔에서 강연회가 있었죠. 이 강연회가 바로 이 전야제입니다. 전야제. 이 전야의 강연회에서 약 1,700여 명의 그 유력 인사들 그리고 그 사회 지도층들을 모여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 희망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야 되고, 그래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역설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희망과 절망을 좀 가운데 있는 미국의 젊은이들, 그들이 결국에 이제 좀 자유분방한 삶, 어떤 그 규제를 받지 않고 또 자기들의 어떤 이상적 그 이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서
자유분방하게 살려가는 그 젊은이들의 그런 분출된 그 욕구, 이런 것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히피 문화입니다. 이런 히피 문화 속에 있는 미국, 누구도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지 못하는 이때 선생님께서는 이런 희망의 날이란 그 강연을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 총재는 미국 도시 순회 강연을 통해 기독교 정신의 부흥과 미국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강연은 많은 언론으로부터 도덕적 타락으로 가정과 청소년들이 구제불능의 나라로 떨어지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정신혁명의 봉화를 들어 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과 술에 절어 사는 미국의 히피의 변신이 미국 사회의 화제가 된다. 많은 미국 젊은이들이 문 총재가 가르침에 감화돼 문의가 되었으며, 즉 문선명 선생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문이라 그러죠. 자, 깔끔한 옷차림. 이런 하나의 생활의 문화 속에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고 또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문의가 되어서 깔끔한 옷차림과 단정한 머리, 문 총재의 활동에 합류하자 놀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국민들이 찬사를 보내기도 했던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기독교의 위기와 새로운 소망의 주제로 한 희망의 날 대강연회가 지금 각 주요 도시에서 열렸던 것이죠. 그것이 1973년 10월 1일부터 4개월간 미국 21개 도시에 개최되었고 9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미국 8대 도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뉴욕 월도르프 에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뉴욕 강연회 전야에는 미국 저명인사 1,700여 명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예언가 진 딕슨 여사도 참여해서 선생님을 증거한 그런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예언가로서 이름이 날리신 분입니다. 이분이 최후의 예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인류의 희망은 동방에 1997년 지는 임종 전에 한마디 예언을 남겼다. 미국은 장차 쇠퇴할 것이며 인류의 희망은 동방에 있다. 지는 말하기를 동방 모지방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이 세계를 철저히 계획할 것이다. 아마 21세기 초에 그가 오해의 신주하에 전 인류를 함께 모아 새로운 대동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의 지혜를 전파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 전파한 게 뭐예요? 물론 새로운 비전과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희망은 동방에 있고 서방은 사물의 종교를 대표할 뿐이다. 그래서 이 동방의 의인이 나타나서 인류를 희망과 그리고 미래의 세계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진 딕슨 여사가 또 전 마지막 예언으로 남겼듯이 이분도 그러면 이런 그 강연에 참여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바로 14년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3만 군정이 모인 가운데 이렇게 미국의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강연회가 실시가 되었죠. 그러니까 동양에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이렇게 거대한 20세기 로마와 같은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에 와서 동양인으로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그런 그 인종차별이 심합니다만은 그 유색 인종을 그렇게 백인들과 그렇게 동등하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천하고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동양인으로서 이름도 없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이라는 그 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름도 없는 그 한국 땅에서 출발된 통일교의 지도자가 미국에 와서 미국을 깨우치겠다. 이것은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선생은 당당하게 미국의 희망은 이제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은 오늘 21세기 로마와 같이 세계를 평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역설하는 그런 나라에 되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야제를 좀 마치고 18일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강연은 3만 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문 총재는 이날 강연에 이 시대 기독교가 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건국 200주년을 기념해서 1976년, 74년입니다만 2년 후에 6월 1일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는 5만 명이 몰렸으며 그해 9월 18일 워싱턴 모뉴멘트 광장에서 열린 강연에는 30만 명이 운집했다. 미국 종교 역사상 최대의 인파였고 프리텐 정신이 강한 미국인들은 문 총재가 미국의 세계 평화의 중심국가 되어야 한다며 미국의 자존심을 다시 일깨워준 열광적인 뜬 것이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기자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키 스타디움 대회라든가 모뉴멘트 대회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 총재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미국의 정신적 위기와 사회 혼란은 토일운동의 붐을 일으키는데 한못했다. 그리고 1960년대의 반문화적인 삶인 히피 문화에 대한 환멸을 느낀 많은 젊은이가 문의가 되어서 문 총재와 연결이 되어서 문 총재님의 미국에서 펼쳐지려 했던 뜻은 미국을 건국했던 기독교 정신, 프리턴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 전역을 누비는 순회 강연을 통해 미국인들에게 건국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망의 날 강연을 통해서 주시는 전 메시지이고 미국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일으켰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64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인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미국을 건국하고 미국은 오늘날 20세기 로마와 같은 초강대국이 된 것은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전 세계 경찰국가가 되어서 자유진영을 우방의 그런 중심국가로서의 세계의 어떤 의인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의인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추추들이 됐던 것이 바로 미국의 건국 정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976년 양키 스타디움 대회입니다. 뉴욕에 있는 그 대회, 여기에 3만 명이 5만 명이 운집했다 그러죠. 자, 그 장면을 우리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회장으로 들어오시는 모습, 이것이 그 양키 스타디움이라는 그 구장은 어떤 거냐? 야구장입니다. 야구 전용 야구장인데 저도 이제 가봤는데 아주 웅장해요. 여기에 뭐냐면 5만 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게 박부희 총재가 통역을 하고 그 유창한 영어로서 이렇게 강연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외에 또 가을이 들어서 바로 30만 인파가 운집한 워싱턴 모뉴먼트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탑이 뭐냐면 모뉴먼트 탑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띄웠습니다만은 여기가 국회의사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워싱턴 도시를 이제 그 건설하면서 이 미국은 그 법을 중시하는 나라, 법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법을 상위권에 두은 것입니다. 상위 개념으로. 그래서 그 법을 중시하고 좀 이런 그 법치 국가로서의 그렇게 법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인 거죠, 미국이. 자, 그러니까 이 많은 그 건물 가운데 이 국회의사당만큼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도를 제한시켰죠. 근데 이 모뉴먼트 이 탑만은 아주 높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그런 어떤 정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모뉴먼트 광장인데 쭉 이렇게 호수가 있고 이것이 링컨 센터입니다. 링컨 기념관이에요. 그 링컨 기념관에서 쭉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리 장군의 저택이 있습니다. 리 장군은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과 맞섰던 그런 그 남부군의 장군이었죠. 리 장군의 저택이 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서 또 일자로 쭉 뻗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아주 굉장한 그 도시입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장면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런 그 모니먼트 탑을 중심한 이 광장에 30만이 운집해서 그 뭐 참 동양의 젊은이 문선명 총재의 그런 연설을 듣는 내용입니다. 그 주제가 하나님이 뜻과 미국이라는 그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했다는 역시 통역은 박보희 총재가 그 유창한 영어로서 이렇게 통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 내용이 뭐냐? 바로 나는 소방서로 불난 집에 불을 끄기 위해서 왔다. 마침 이 미국이 그렇게 부유롭고 풍요로운 걸 즐기고 있지만 이 나라는 마침 불난 집과 같다. 그 소방수가 필요할 때 내가 동양에서 소방수로 와서 여러분들의 그런 불을 끄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미국은 병들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사로서 이 병든 미국을 고치기 위해서 왔노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역설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인이 또는 유색 인종이 미국 사람들은 아주 천시 여기는 그런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런 미국에서 이름도 없는 그런 대한민국의 좀 한 젊은이가 종교 지도자가 와서 미국을 살리겠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그쯤 여기에 30만 원이 모여서 우리 같은 박수와 함께 미국이 건국정시로 돌아가야 된다고 역설하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면 세계가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팍스 로마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런 하나의 사상과 이념이 그런 로마를 만들어 나간다면 로마는 곧 세계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좀 예루살렘을 넘지 못하고 유대를 넘지 못해서 로마로 입성하지 못했잖아요. 그 후에 바로 좀 제자들에 의해서 로마로 들어가서 400년 그 박해 끝에 비로소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400년 기독교 박해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이 미국이 건국정신으로 돌아간다면 선생님을 중심하고 바로 전 세계가 평화의 무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미국 국민들이 이러한 선생의 뜻을 좀 다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줬다. 희망도 꿈도 없는 히피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줘서 그야만 머리도 단장하게 복장도 단장하게 해서 사회의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게 됐다는 것도 선생님의 참 그 이념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병든 미국, 불난 미국을 치료하러 왔다. 이렇게 역설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동양인으로서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입니까? 바로 50년 전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의 좀 그 국력이 신장돼서 세계와 나란히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뭐 지금쯤이면 우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당시에 미국의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미국 가서 미국을 치유하고 미국을 건져야 되겠다는 그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였지만 그러나 미국 국민들에게 많은 인상을 심어준 하나의 대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참 문의들이죠. 선생님을 따르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운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1914년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베트남 전쟁 당시인데 이제 닉슨이죠. 이 닉슨이 이제 공화당 출신인데 민주당이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터게이트 호텔, 이 호텔에서의 좀 어떤 도청 장치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그야말로 미국이 혼란한 그 정치 지도자가 그 신뢰를 잃게 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어요. 그때 선생님께서는
좀 그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런 하나의 표를 통해서 미국 국민들이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끝내 그것은 이루지 못하고 여기서 하야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그만뒀죠. 이것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결국에 잘못은 저질렀지만 그러나 오늘 이 미국과 오늘 이 전쟁 가운데 있고 세계를 지도할 미국이 좀 올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미국은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역설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뿐만 이렇게 좀 국민들에게 그런 그 프리턴 정신을 강조할 뿐 아니라 그리고 많은 그 지도자, 학계, 또 더욱더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그 절대 가치를 좀 공부하고 또 연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그 과학자대회.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on the unit of the science. 그러니까 그 과학의 통합을 관하여서 국제회의입니다. 과학 통합에 관한 국제회의. 이 국제회의를 이렇게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그러면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규명하고 절대 가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사회가 다를 때마다 다 가치관이 혼란으로 인해서 사회는 더욱더 혼란스럽고 국제사회가 더 혼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인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과학으로 증명하고 그리고 절대 가치를 세워내게 되면 인류는 하나의 이 과학 문명을 통한 그런 통합의 세계 그리고 인류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정치가뿐 아니라 그 사회운동뿐 아니라 이렇게 서각들을 중심한 그런 운동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70년대 베트남 전쟁과 함께 그야말로 암울한 시대 이런 희망과 꿈을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도 이런 운동을 펼쳐 나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19세기와 20세기는 흔히 자연과학 시대라고 말합니다. 문화의 중심에 자연과학이 있기 때문이다. 서구 중심의 현대 문명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주의와 인간 중심주의 갈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 정신을 포착하는 역사 변증법적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가장 혁명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바로 극동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자생한 통일교회이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의 시대적 과제를 통일로 집약하여 개념화했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다. 서양 철학의 집대성자라고 알려진 헤겔은 철학은 시대정신을 개념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문 총재는 통일교회의 창시자일 뿐 아니라 철학자였으며 원리원본이라는 신학적 철학을 듣고 이 땅에서 선교를 시작했던 인물이다. 지구상의 종교 창도자는 많지만 자신의 철학을 듣고 종교운동을 한 인물은 드물다. 통일교회는 기독교에 토착하여 있으면서 동시에 전통 종교를 기반으로 자생성을 획득한 창조적 기독교로서 세계 기독교의 혁명이다. 말하자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더 혁명적인 종교이다. 기독교의 내 혁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밖에 있는 인류의 대표적 종교들이 통일과 인류의 평화를 추구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혁명이다 개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문 총재님이 종교개혁운동, 혁명운동은 단순한 기독교를 개혁하는 그런 차가 아니라 인류의 문명사적인 그런 하나의 개혁운동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통일교는 성경 해석에서의 탁월함과 함께 현재의 과학적 세계관을 포용하는 종교와 과학이 하나가 되는 세계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기존 종교의 통합은 물론이고 종교의 미래성을 보장받는 종교이다. 통일교는 단순히 성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을 보태는 정도의 종교가 아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신을 현존적 심정적으로 느끼게 하는 종교이다. 그리고 심정은 시공을 넘어가는 세계에서 통일교는 그래서 심정이 하나님을 말한다. 말하자면 지금의 심정적으로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일체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주종관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심정적 관계로서의 부자지의 그런 관계이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동기로 해서 이 땅에 심정 문화가 펼쳐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운동이 통일교의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사상적 측면에서 문화적 측면에서 그런 사회적 측면에서의 선생님이 그 미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대단히 강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과학자 대회가 뭐냐면 10차 만에는 어때야? 우리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롯데호텔 세종문화회관 대강단 거기에 109개 국가의 석학들이 모여서 857명 이런 거대한 국제 그런 컨퍼런스 대회를 한다는 것이 결코 뭐 어느 종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종교의 지도자가 세계 과학자 그리고 석학들이 이렇게 모여든다는 것은 그분의 이념과 사상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고 그 탁월한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석학들이 연구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의 그 과학자 대회가 바로 국제과학 통일회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그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그런 그 과학계의 석학들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새로운 신문명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이렇게 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좀 굳은 일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렇게 미국 사회에 그야말로 그 메시지가 파급되는 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이 프레이저 의원입니다. 이 프레이저 의원이 칠선 의원이에요. 칠선. 그러니까 막강한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프레이저 의장이 바로 이 통일교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우리 코리아 게이트, 우리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 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미국에 로비했다. 이런 걸 가지고 청문회가 치는데 거기에 우리 통일교가 이제 다시 이제 그 프레이저 의원을 통해서 통일교의 어떤 개입설이죠. 이런 것을 이제 추구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청문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박보희 총재가 나가서 이 프레이저 의원과 그러면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방의 그런 조그만 통일교의 그 교단이 미국의 막강한 정치적 실력을 가진 프레이저 의원과 함께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이게 죽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 청문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증언에 의해서 감옥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청문회 자리에서 이렇게 칠선 그 막강한 정치가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선생님의 뜻을 받던 박보희 총재가 가서 당당하게 이 프레이저 의원과 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보희 총재가 세계적인 이름을 떨치게 됐죠. 자, 이거 봅시다. 박보희라는 이름 석자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지난 1978년 3월 미 하원 프레이저 청문회 위원장 민주당 도널드 프레이저 의원과 7선이고 8선이네요. 계기였다. 이 청문회는 박정희 정부의 대미 로비 사건이 박동선 게이트를 조사하기 위해서 열린 것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로비스트 박동선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하고 미국 정치인들을 매수해 주한미군 철수를 막으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더더구나 당시의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공화당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고 베트남 패망과 함께 좌파적 성향이 득세하던 시기라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 공약 자체가 송두리치게 흔들리고 있은 이때에 그럼 박보희 총재가 이 프레이저 의원과 당당하게 맞서서 결국에 프레이저 의원이
좀 박보희 총재가 승리하죠. 그래서 그 박보희 총재가 유명한 말을 했어.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이런 그 당당한 표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프리저유는 이것으로서 정치에 막을 내리고 정치계에서 떠났죠. 사라졌습니다. 이런 그 동양인으로서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당당함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바로 문선명 우리 참부모님의 그런 정신, 그런 하나의 사상에 의해서 이렇게 당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청문회로 말미암아 프레저 의원은 정계에서 사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께서 미국을 중심한 세계적 섭리를 어떻게 펼치냐? 자, 이것이 그럼 세계센터입니다. 뉴욕과 호텔입니다. 뉴욕과 호텔. 저도 여기 좀 가서 이제 오랫동안 머문 적도 있습니다만은 옛날 호텔이기 때문에 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이 수천 개가 돼요. 얼마나 큰 호텔인지 모르지만 이 그 호텔 경영과 함께 여기가 센터가 있습니다. 세계 센터.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뉴욕 이스트 가든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이것도 뉴욕이고 여기도 뉴욕이죠. 여기는 이제 선생님을 중심하고 그러면 세계 선교사들이 가서 머물고 하는 그 이스트 가든이.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 옛날에 부자들이 그 저택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저택이에요. 굉장히 땅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브리치보드 대학, 종합대학입니다. 이게 종합대학이 뉴욕 근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벨베데아 수련원, 여기는 아주 그 허투상을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이 건물들이 바로 그 미국 섭리에 하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또 우리가 워싱턴 타임즈, 항상 이 언론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선생님께서는 미국의 그 진보지인 워싱턴 포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치인들이란 게 어떤 그 더구나 공화당은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공화당의 어떤 정권을 펼치기 위해서는 언론이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동양 사람으로서 좀 일간지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한 겁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신문사 하나를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이더라고,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모를 겁니다만은 이렇게 워싱턴 타임즈를 세워서 엄청난 자금이 투자하지만 결국 미국을 새롭게 하는 길, 그냥 메시지만 전달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국민들을 그 올바른 하나의 사고를 갖도 만들어 줘야 되는 그건 언론의 역할이다. 그런 언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1976년 12월 미국에서 뉴스 월드를 창간했고, 그 다음 1981년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 후보가 당선된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월드과 1982년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해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레이건 독트린을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레이건 S다의 방해 구상을 정책화시켜 소련의 붕괴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바로 그 공화당의 그런 보수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 속에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타임즈가 바로 그 선거 그 전날 바로 그 당선이라는 그런 하나의 신문을 내었던 거예요. 선거하는 날, 지금 선거가 결과가 끝나지도 않은데, 그래서 몰표를 받아가지고 레이건이 당선되는 그런 하나의 상황인데, 그럼 레이건의 내가 영어를 좀 짧아서 랜드슬라이드. 이 랜드슬라이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산사태 같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굉장한 하나의 그 어떤 사건, 이 산사태 같은 그런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뭐냐면 이런 산사태 같은 당선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레이건은 뭐냐면 당선을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야말로 워싱턴 타임즈를 통해서 당선이란 선거날 당선이라는 그런 하나의 신문 보도를 통해서 미국 국민들이 모두가 거기다 몰표를 던지죠.
그래서 당선되고요. 그리고 이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이 뭡니까? SDI. 그러니까 별들이 전쟁이라는 우주 전쟁이죠. 그런 전쟁을 정책을 세웠고, 그다음 미국의 레이건이 어떤 경제 정책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8년 동안에 좀 그야말로 워싱턴 타임즈 또 선생님의 그런 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SDI의 정책이란 것은 뭐냐? 바로 그 전략 방위 구상인데, 그것은 1983년 3월 23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소련이 핵 공격 위협에 대해 첨단 우주 장비를 개발해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우주 공간에서 제거하는 스타워즈 구상입니다. 즉 전략방위 구상 SDI를 발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나중에 그림 그리겠습니다만은 소련과 이제 미국이 그야말로 그 냉전 체제에서 그 핵 개발과 함께 그런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이 미국으로 쏘아 올리면 미국 본토가 그야말로 핵 공격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소련의 그런 핵 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에 바로 우주 공간에서 그 미사일을 좀 파괴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의 구상을 세운 것이 그런 SDI 정책입니다. 자, 이거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소련에서 많은 대륙 탄도 미사일이 이게 발사되어서 미국에 떨어지면 미국이 핵 공격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미국도 핵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SDI 그 전략 방위 구상은 뭐냐? 그들이 그러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이 정착되는 그 순간 바로 이 우주에서 그것을 보고 우주에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공격. 그래서 아예 그 핵미사일이 날아오기 전에 파괴시키는 전략이 SDI 전략 방위 구상입니다. 이걸 우리는 별들이 전쟁이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위성을 통해서 이 소련의 그런 핵 전력을 무산시키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그 방위 전략이 바로 SDI 전략 방위 구상이다. 이걸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로서의 그런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국민들이 이걸 쉽게 찬양하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또 좀 여러 가지 국민들이 동의를 얻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워싱턴 타임즈가 참 문선명 총재님의 전략 그런 그 지시를 받고 그야말로 이 전략 방위 구상에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이름으로 알마 이 전략 구상이 세워지게 될 때 소련이 이걸 따라갈 수 없나요? 왜? 경제적으로.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고 해체되는 과정들이 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데 말하면 문 총재님이 혁혁한 공적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왜 그것이 세계에 알리지 않느냐?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통일교는 이단 시비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 문 선생님의 그런 업적은 다 인정하지만 그걸 언론에 보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애뿐이겠습니까? 그냥 좀 선생님의 업적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고르바초프가 그야말로 소련 연방이 해체되는 그 과정 속에 그야말로 문 총재님의 그런 만남 이런 것들도 세계사적인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것이 언론에 그렇게 크게 보도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정교 지도자라는 그런 하나의 내용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당시에 그 유럽을 보게 되면 이것이 주기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구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공산권과 그리고 자유진영이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 처리장막, 주기장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노르웨이, 핀란드를 거쳐서 이렇게 동독,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게 쭉 이어지는 이것이 동구가 전부 다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뭐냐면 천리장막 안내 이 독일이 이렇게 분단됐죠. 근데 여기 베를린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베를린이. 요 베를린이란 도시인데 여기에 뭐냐면 이 도시는 어디냐? 이미 동독에 있는 겁니다. 동독에 이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진영과 그리고 공산진영으로 이 도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베를린 장벽이에요. 이것이 베를린 장벽. 이 베를린 장벽이 이제 무너지는 그 내용이 이제 선생님이 바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5년이죠. 바로 평화교수협의회의 그 국제회의에서 선생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 카플린 박사가 회장입니다. 이 카플린 박사에게 소련의 멸망에 대한 회의를 제네바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사실적인 그런 이론에 중심하고 그것을 이제 증가지 그런 판타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다 이제 점령해 나가는 이 판국에 아니 공산주의가 멸망한다. 공산주의 뭐는 그 조정이 울린다는 그 얘기를 어느 학자의 그런 양심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문선명 선생님이 소련의 그런 붕괴, 종언을 이 대회 때 선언하는 그 이야기에 카프른 박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문 총재님이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 카프린 박사가 이 제네바 선언을 합니다. 이후에 원래 좀 1989년입니까? 바로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됐고, 그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한 4년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그 이듬해 바로 소련 붕괴가 이루어지죠. 소련이 결국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선생님이 지도하에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은 결국 고르바초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냉전 시대의 역사를 바꿨던 경이로운 두 만남의 기록. 자, 이것이 이제 그 선생님이 모스크바 대회를 통해서 이 고르바초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미 1976년에 와시턴 모니먼트 대회 있죠. 그 대회 때 나는 이제 모스크바에 가서 대회를 하겠다. 이런 대회를 하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겁니다. 그 한 십몇 년이 지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언론인 대회를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고 그 개최하는 과정 속에서 문선명 선생님과 고르바초프 등이 만남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소련과 국교가 되어진 상황이 아닙니다. 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소련과 국교가 성립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모스크바 크레민 궁전이 어떤 곳입니까?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가서 선생님은 이렇게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1990년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제11차 세계 언론인 대회 모스크바에서 노보스티 통신사와 공동 주최로 열렸다. 세계 각국에서 온 600명의 기자들과 41개의 전직 국가 수반들이 모여 대회장은 몹시 북적거렸다. 문선명 선생은 그 대회에서 원론적이고 별이 없는 내용 대신 아담과 해와에 대한 강의를 했다. 선생님은 늘 어떤 대회를 가면 그야말로 좀 언론적인 그런 이제 서두의 말씀을 꺼내지 않습니까? 회장들이. 그럼 선생님은 뭐냐? 종교적 그런 개념의 말씀, 아담과 해와의 타락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소련 땅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이 대회를 그렇게 마치고 그런 가운데 선생님은 크렘린궁으로 들어가서 이 고르바초프 등을 만난 겁니다. 그 만날 때 어떠냐? 소련 땅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물질 세계만을 개혁한다면 페레스트로이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개방 개혁 정책이죠.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를 불어넣는 것만이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러시아를 개방한 용기로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세계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역설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선생님은 어떤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인 불과한데 그야말로 정치적인 지도자 그런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역설하는 내용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문선명은 바로 한국과 소련은 이제 서로 국교를 맺어야 한다 꼭 강조한 뒤 한국과 소련이 숙교하면 어떤 점들이 좋은지를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그날 문선명은 고르바초프와 헤어지면서 손목시계를 풀어 그의 손을 채워주었다. 아마 선생님이 시계를 차고 간 것을 고르바초프에게 시계를 주면서 대통령께서 지금 추진하는 개혁 정책이 어려움이 봉착할 때마다 이 시계를 보면서 나와의 약속을 생각하면 하늘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정책을 세우더라도 모든 국민이 다 찬성하는 건 아니죠. 또 반대하는 그런 그런 그룹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방개혁 정책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유진영의 어떤 경제정책이라든가 그런 사회 정책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런 주기장막 안에 있었던 그 공산 사기가 그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느냐. 엄청난 그런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선생은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준 시계를 보면서 그러면 용기를 얻으면 하늘이 도와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종교가 없는 그런 세계 속에 좀 종교 지도자가 가서 종교적인 개념을 풀어낸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게요. 적지, 쉽게 말하면 적지입니다. 왜? 선생님께서는 국제순공연합을 만들어서 국제공산주의를 홀로 막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미 지도를 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라시아가 전부 다 빨갛게 물들었어요. 단지 38선 이남, 남한 하나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제순공연합을 만들어서 대만,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 그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산주의 반대운동인 반공운동을 하다가 그리고 순공사상을 세워서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순공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에요. 이런 공산주의는 어떤 입장이냐. 그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크렘린궁에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을 말씀을 듣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방개혁을 통해서 소련 연방체제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세계적인 그런 하나의 참 사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종교 지도자라는 그런 하나의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게 언론 보도를 크게 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소련 땅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물질 세계만을 개혁하여 하려 한다면 페레스트로이카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 나라의 종교의 자유를 불어넣는 것만이 나라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좀 개방과 개혁 정책을 이제 펴서 미국의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물질만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엔 반드시 정신적인 그런 하나의 정신이 심어져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주의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여야만이 그런 개방개혁 정책이 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부정하는 무신조에 가서 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것은 마침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그 역경, 그런 좀 적지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당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이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문에도 나왔죠. 바로 레닌 동상 철거하라. 레닌이 누가 바로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레건 고르바초프 등이 조그맣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께서는 이제 개방 계획하려면 단순히 문만 열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젊은이들이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냐. 그래서 그들을 내가 교육시키겠다. 이래가지고 3,000명을 미국에 데려다가 이 소련의 그런 대학생들을 교육시킨 겁니다. 이 자본주의를 경험하게 만들고 자본주의의 그런 그 우월성을 이제 교육시키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교육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런 항공료, 그리고 체류비, 교육비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엄청난 자금을 등에 이것은 어떤 기업과도 할 수 없습니다. 기업가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이 되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는 거지. 근데 선생님 것은 자금을 투자하지만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계와 평화를 이루어나갈 것이냐. 또 이 소련이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미국까지 좀 이렇게 비행기로 운송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런 그 개방 정책에 반대했던 보수적인 이런 사람들이 그럼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막 군인들이 탱크가 들어오고 막 이랬단 말이야.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교육받던 학생들이 이 광장에 들어누웠어요. 우리 배를 깔고 넘어가라. 그러니까 다 자기 동포인데 군인들이 할지라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깔아뭉길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멈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엘친이 당시에 그 연방이었으니까 여기 소련의 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바로 이 소련 연방의 그 서기장이었고 이 사람이 나와서 그런 그 쿠데타를 진압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쿠데타가 진압된 이유는 뭐냐? 그렇게 문선명 선생님의 그런 교육을 받고 젊은이들이 이 소련을 위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그런 하나의 광장에서의 사건 때문에 이 쿠데타는 불발로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다시 공산주의로 회귀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멈추게 된 이유도 문선명 선생님의 이런 그 교육을 통해서 젊은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 정상에서 이제 물러나서 이제 평민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한국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선생님이 저택이 한남동에 있는데 한남동에서 이렇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얼마나 그 처음 모스크바 크레명에서 만났을 때의 그런 생각이 여기서 얼마나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런 아마 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면서 시계를 주면서 어려울 때는 이 시계를 보면서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에 통해서 아마 고르바초프는 자신을 얻고 그런 개방개혁 정책을 펼쳐나갔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런 좀 학계라든가 또는 정치인들라든가 사회적 운동을 펼쳐나가셨다. 이 세계 좀 구세주 메시아 참모로서 인류 구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까? 민족의 장벽, 국경의 장벽, 사상의 장벽, 문화의 장벽 이런 장벽들이 얼마나 이걸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 가야 되는 그런 과정. 참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 그런 어려운 일을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내면 참 반세기를 통해서 이루는 업적이다. 그 업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웅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때로는 제국을 이뤘지 칼로 총으로 제국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그야말로 말씀과 사랑으로 인류를 이렇게 평화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의 섭리를 펼쳐 나오신 분이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엔 참 1차 말씀드렸고 오늘은 2차 다음 시간에 3차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평생 반세기 동안에 이런 업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시간에 다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내용으로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